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뭐 비 피해 없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특별한. 네. 다행입니다. 예, 좀 비 피해 입으신 분들 빨리 좀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뭐 비 피해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저 대비가 돼 있으신 거네요. 아니 그보다도 이번에 이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네. 수해가 적었잖아요. 좀 그래요. 작년에 이제 호되게 수도권이 당했고 네. 이번에 뭐 내린 강우량이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비 피해가 왕왕 있는 지역이거든요. 어디입니까? 고양시인데 거기도 이제 뭐 반지하 침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그런 소식은 안 들려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지방의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뭐 그 오송 지하차도를 비롯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좀 재정이나 재난대에 대한 예산이 좀 취약한 지역에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잘 대비가 돼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 지난해 3월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람이 무속인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이 천공 개입실은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백 교수의 존재는 함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숨기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당시에 이제 그 논란이 제기됐을 때 강력히 부인을 했지만 천공은 오지 않았다. 다만 우리 대통령실에서 자문을 의뢰해서 이런 분이 왔었다라고 밝혔다면 논란이 훨씬 더 사그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외국어 사이버 외국어대학교 겸임 교수고 네. 풍수지리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내내 이제 함구하다가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네. 이제 와서 풍수지리는 무속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그 궤변 같은 논리로 둘러대고 있는데 일단 뭐 풍수와 무속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떠나서 그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사전에 인가를 받지 않고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에 관한 질의가 나왔을 때 네. 출입 기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입 기록도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그다음에 여당의 의원, 당시에 이제 TF 팀장 부팀장이었죠. 이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그 백모 교수라는 분을 대동해서 네.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비정상이죠. 그리고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될 대목이었죠. 이제 와서 무슨 역술은 무속이 아니다 이렇게 둘러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여전히 저는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백재권 교수가 현장에 나타났던 게 천공이 안 나타났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단지 뭐 통신 기록이 없다. 그다음에 CCTV 상의 기록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두 군데를 갔었다는 겁니다. 이 일행들이 하나가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고 네. 하나가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 거기도 관저 예정 부지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백재권 교수가 왔다는 게 천공이 안 왔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냐. 근데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더 돼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고 그 민간인이 출입이 허락돼 있지 않은 통제 구역에 어떻게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됐는지 거기서 그러면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그 당시에 TF 팀장이었던 인수위에 윤한홍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이제 직권남용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국방부나 군 측의 직무유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다 따져봐야 될 문제죠. 네. 김준일 에디터가 보시기에는 이런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뭐 장소를 보여준 것 자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 품격 있는 프로그램이 근데 이제 풍수지리니 역술인이니 이런 거를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황당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전에 전 정부에서 뭐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풍수지리인이 이를테면 자문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풍수지리 학자면은 저는 풍수지리 학자한테 대통령 관저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 비상식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은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과학적이라고 맨날 입만 열면은 뭐 오염수는 과학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는 뭐 이거 풍수지리도 과학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존중은 해요. 그 풍수지리 존중하시는 분들. 근데 그것도 적절치 않지만은 몰래 하다 걸린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왜 몰래 하죠? 하려면은 그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떳떳하면은 공식적인 절차로 밟으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게 자. 이게 지금 그 윤한홍 그 청와대 이전 TF 팀장하고 지금 경호처장 된 김용현 부팀장이 같이 간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자, 백재권 교수를 데려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때 간 게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인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종대 전 의원 처음에 고발하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천공 아니야. 백재권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르쇠 하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뭐 반년이 넘게 1년 가까이 뭐 이렇게 모르쇠 하고 있다가 나오니까. 경찰 수사가 되면서 나오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은 너희들이 잘못 짚었어. 천공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고발을 하고 부승찬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출판사까지 압수수색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 만한 사안이니까 너희들 이상한 의혹 제기하지 마. 입 막아버릴 테야. 뭐 이런 게 저는 그렇게 보였고요. 이분이 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풍수지리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가장 최근에 쓴 언론 기사 그러니까 칼럼을 제가 봤어요. 여성경제신문에 5일 전에 쓴 겁니다. 7월 19일에 쓴 건데 제목이 이거예요. 백재권 칼럼. 팔자 사나운 여자는 어떻게 살까? 이게 이분이 이제 관상도 하거든요. 부제목이 이겁니다. 광대가 과학에 돌출된 여자, 팔자고름으로 길 걷는 여자, 뭐든지 과하면 해로운 법. 그 밑에 김여정 부부장, 그러니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있는데 말할 때 턱을 치켜드는 여자는 인생의 유아 독존이다. 김여정이 대표적인 경우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북한까지 관상을 봤네요. 뭐 북한까지 관상을 보는 거는 뭐 그런데. 뭐가 다른가요? 저는 뭐 풍수지리 이분 전문가 이분 지금 관상도 많이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지금 악어상이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은 지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만났을 때 대동한 것으로 이 사람이 알려졌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데 에디터 보시기에는 이번에 그 관저 한 군데일 수도 있고 이제 또 두 군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누가 의뢰를 했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이거는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뭐 음모론 같은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점술 무속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한 풍수지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대통령이 이전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거를 지시를 안 했는데 움직였다. 대통령 후보자가 이제 내정인이 당선인이 안 했는데 움직였다. 그러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투명해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국력을 낭비하는지 모르겠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천공이 안 왔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확인을 해봐야죠. 그거는.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백 교수가 19대 대통령 선거 때 김정숙 여사를 만나 조언한 적도 있고 2017년에는 당시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고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까지 만났다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도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설사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이거는 사적 만남과 조언이잖아요. 이게 어떤 공적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의 부인을 만났거나 아직 대통령 전입니다. 대통령 후보 부부를 만났거나 그야말로 역술인으로서 관상도 한번 보고
좋은 말 해주기 위해서 만났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해서 만났을 수 있고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것과 대통령실의 관저 이전이라는 공적 프로세스에 이 사람이 등장한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그 공적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인데다가 정부 예산도 집행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공적 과정에 이 별다른 그 자격이나 별다른 근거 없이 이렇게 민간 역술인이 참여해가지고 그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여기는 기다 여기는 아니다라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진단대로 됐든 안 됐든 간에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에 그렇게 버젓이 출입해가지고 이런 식의 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요. 과거에 이분과 뭐 김정숙 여사가 만났거나 그 이재명 대표 부부가 만난 거를 거론하는 건 물타기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의 본질과 무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건 마치 아까 이제 사실인지 그것도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홍석현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 이 백종원 씨가 동석했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차원의 그 얘기를 거론하는 거라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김정주 여사를 만난 거나 이재명 대표 부부를 만난 게 그에 상응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관저 예정 부지를 이렇게 인수위의 관계자라고 둘러보고 간 거를 물타기 한답시고 과거에 이런 만남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죽 공색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싶기는 한데 저게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해명으로서 과연 적절한가 싶습니다. 홍석현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날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나는 자리에도 동석을 했었다라는 그런 설이죠. 설이 이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백재광 교수가 월간조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 6월에 이렇게 썼어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지방선거죠. 그러면서 불통과 단절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였으나 농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 그동안 막힌 혈이 뻥 뚫리는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것이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실제 공개된 칼럼에 그런 내용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써서 그래서 뭐 이게 뻥 뚫려가지고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면은 그 뻥 뚫렸던 그 혈이 도로 다 막혀가지고 지금 그러면 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관련돼서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이 있습니까? 강민국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대통령실은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에 저는 이것도 이상한 게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다 벌어진 건데 문제 후 당선인 시절이지만은 백 교수의 풍수 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바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고 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백 교수는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만 봤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추천을 했는데 외교부 공관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외교부 공관에 안 갔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 군데만 보고 이거를 다 보고 결정을 해야지 한 군데만 봤을까 저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의문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자문을 했는지. 설명은 참고는 했지만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 이야기네요.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가 최근 들어서 야당의 이러저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괴담으로 규정을 하고 과학을 유독 강조합니다. 이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대통령 관저 부지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 역술인 풍수지리를 전공한 사람의 의견이 개입되는 건 과학이냐. 과학이라는 건 어쨌든 실험을 통해서 입증 가능한 데이터를 도출하는 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수지리라는 게 우리 동양 철학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게 야당의 견해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주장하면서 과학을 내세웠던 태도와 비추어 본다면 이걸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이 정부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뭐 이념적 혹은 정책적 이런 일관된 방향성도 없어요. 그때 대통령의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대통령의 어떤 과거의 주관적 경험에 따라서 뭔가를 강조하면 그것대로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정부 정책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전부 휘둘리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국정 난맥상이 심각한 지경에 치달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그 국정 난맥상을
아주 애초부터 이른 시기에 시사했던 단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가 방금 말씀하신 막힌 혈 뚫린다는 내용은 2022년 6월 여성경제신문 칼럼 내용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네. 예, 여성경제신문. 예.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는데요.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이 재판부의 결정을 어떻게 박 의원님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뭐 대통령 관계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법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려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적 고려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법에 따라서만 판결을 내린 거고 이게 의정부 지법의 재판부의 판결인데요. 저는 그냥 재판부는 자기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재판부에 대해서 과도한 칭송을 하거나 그 의미를 정치적으로 과하게 부각시키는 거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냥 재판부는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직계 좀비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장모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그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할 말이 없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옳은 태도인가 싶습니다. 과거에 전직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을 때 다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고 심지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대통령 자신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과거에 뭐 YS도 그랬고 DJ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직계 좀비속이었기 때문에 이번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다가 왜 안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 또 한 가지 좀 이중적인 그 모습을 지적하고 싶은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말 언급을 안 했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판결이 나왔을 때 거 봐라. 야당의 그동안의 주장이 다 정치 공세였고 엉터리였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실이 논평을 하고 무슨 해설 자료 비슷한 것까지 냈습니다. 당시 판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고 이번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입 꾹 다물고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불리하면 입을 다뭅니다. 대통령실은. 본인들의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으로 떠밀거나 입을 다물어요. 저는 이 내로남불 태도가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두 번이나 이 사법부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이번에 구속의 사유로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재범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다면 그 입장을 밝혀야죠. 한입뉴스에서 제가 현장 취재하는 기자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장모인데 도주 우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재판부가 정말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도 여전히 공범한테 모든 책임을 다 씌우고 또 이분이 이제 소송 자료로까지 이 잔고 증명을 조작한 그 자료를 썼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났어요. 이제 그런 그 범죄의 수법이랄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불량하고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 결국 본인의 지위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도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정 구속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에디터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최은순 씨가 법정에서 이제 보인 이 언행도 상당히 또 화제로 부각이 됐는데 나를 법정 구속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소리도 치고 반발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상당히 억울함 또는 이건 뭐 어디가 제 추정입니다. 제 내피셜인데 구속될 줄은 몰랐을까요? 몰랐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년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고요. 2심에서도 뭐 최은순 씨 입장에서는 뭐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예를 들면 벌금형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를 좀 기대하지.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2심으로 갔을 때 이제 좀 감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징역 1년이 유지되면서 여기에서 법정 구속까지 하니까 이제 본인도 잘못 들었나? 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경찰한테 거의 끌려나가다시피 하고 막 악을 쓰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당황했다. 화가 났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검찰이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두 건이 별건으로 같은 건인데 별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자가 안모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재판을 받다가 분리해가지고 네. 따로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병합이 아니라 분리가 됐군요. 예. 근데 이게 거의 그 내용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시 도청동에 있는 땀 매입가정에서 A 그 모 은행에 그 347억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해가지고 그거를 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송이 2013년에 또 소송이 있었는데 100억짜리 허위 잔고증명서를 여기 이거 민사소송에 제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금 최은순 씨한테 적용이 됐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소송에서 재판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낸 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내는 자료가 허위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범죄고 전자는 후자는 위조 사문서 행사 범죄 뭐 이런 건데 하여간 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특히 이제 안씨 쪽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데 안씨 쪽 재판부가 왜 최은 장모는 빼겠죠? 그 재판관이 최은순 씨는 왜 이거 같이 기소 안 했어? 이거는 최은순 씨가 왜 빠졌지? 검찰 네. 해명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검찰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게 작년 5월 1심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또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봐주기 수사다. 기소 자체가 최소 이거는 한 5년 정도 지금 기소를 구형을 해야 되는 건데 1년밖에 안 한 거고 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이거는 판사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더 중하게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정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증거 인멸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본 게 아닌가 이게 보여지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심각합니다. 이게 법조 카르텔 이거 이권 카르텔 아닌가요 이게?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대통령의 친인척 그러니까 뭐 장모 관련해서도 해당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친인척 관련해서도 포함될 수 있고 김건희 여사도 포함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특별감찰관이 필요하지 않겠냐. 아니, 그러니까요. 민정수석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해가지고 네. 당시에 그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친인척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아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친인척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여당은 입장을 바꿨어요. 당시에 또 아무 말도 안 하던 야당은 이걸 가지고 공서를 취하고 있고 이런 내로남불은 좀 비차관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역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뭐 처가 이쪽은 성역이에요. 대통령의 친인척. 왜 그러냐면 제2부속실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동선과 일정과 메시지와 문제의 그 사진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아무도 알 도리가 없어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누가 다루나요? 글쎄요. 뭐 그냥 대통령 비서실에 누군가가 있을 것으로만 추정되지 정확하게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의 그런 일정 동선 메시지 관리가 어떤 공적 체계에 의해서 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전 성역이라고 보고 그런데 대통령 부인의 일정 동선 메시지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잖아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리투아니아에서 그 명품쇼 쇼핑만 하더라도 그런데다가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위를 예방하고 이 담당해야 될 측근과 친인척이 정확하게 특별감찰관이 지금 공석인데 이것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가족 여기는 일종의 지금 성역이 돼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혹은 과거에 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본인이 수사했던 대상들을 향해서
그 드리웠던 그런 잣대나 칼날을 본인에게 들이운다면 과연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품위 등의 이유로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27일 오는 이제 목요일에는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결단 내려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제명된 사람은 김영삼 총재밖에 없는데 79년인가요? 79년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정권의 탄압 성격이 강하고 그 전에 이제 제명 얘기가 나왔던 의원들은 대부분 다 자진 사퇴하거나 이제 표결까지 간 게 강용석 의원 뭐 요게 이제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 이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제명이 될 경우에는 그냥 역사에 진짜 남는 거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업의 본질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막말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지만은 김남국 의원만큼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은 못 봤어요. 왜 안 좋냐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업의 본질에 가장 반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상임위 시간에 뭐 대정부 질문 시간에 200차례 이상 지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거래를 한두 번도 아니고 쉬는 시간도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했다라는 거면은 이거는 국회의원의 이 직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뭐 이유, 존재 이유,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거부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올해 3월 달에 일본의 상원 의원 한 명이 참의원이죠. 참의원이 제명당했어요. 이유가 유튜버였습니다. 유튜버였는데 해외에 거주하면서 회의를 한 번도 참석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참의원 제명이 한 번인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을 이 의원직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칼을 빼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이거 제 적이 아니라 제 석이 아니라 제 적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 3분의 2인 200명이 해야 되거든요. 몇 명이 투표를 하든. 네.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회의원들이 온정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법정에서의 발언 내용 관련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보고했다. 또 일각에서는 자술서가 나왔는데 아니다. 어떤 걸 진실로 좀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약간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좀 비화되고 네. 있는데요. 일단 내일 이 쌍방울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습니다. 그 공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이게 이제 뭐 기사가 나왔는데 뭐 검찰 발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그 기사를 부인하지를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예 검찰이 없는 거 사실을 이를테면 수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외부로 흘렸다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민주당을 찾아와서 그걸 제출을 했는데 네. 이게 당에다가 탄원서를 내는 건 좀 이상하죠. 탄원서는 원래 보통 재판부에다가 법정에 낸 게 아니었나요? 네, 당에다 낸 겁니다. 재판부에다가 선처로 호소하면서 탄원을 내는데 탄원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내용과 그다음에 대상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 북측 관계자들도 함께 네. 필리핀에서 기왕에 어쨌든 이 대북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한번 주선해 봐라. 주선해 달라라는 식으로 본인이 부탁한 적은 있다. 그러나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진술 내용에 나와요. 그 얘기는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너희들이 한번 좀 도와줘 봐라.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스스로도 약간의 여지를 두고 있다. 네. 이 본인의 그 발언과 관련해 진술과 관련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돼봐야 알 것 같고요. 네. 다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민주당이 증거인멸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회유하고 당사자를 회유하고 이거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오바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당장 이재명 지사를 무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저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보고 아직 소환 수사도 안 됐습니다. 수사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다. 더 지켜봐야 된다고 좀 더 봅니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이화영 지사의 네. 마음은 딱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론이에요. 나 많이 힘들어. 나 신경 좀 써줘. 이게 아닐까. 그런 신호를 보낸 거다. 예, 시그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수석 에디터라서 다르군요.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일석이조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